안녕하세요. 인터넷진흥원의 최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잠깐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거는 이제 EU GDPR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알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GDPR 시행이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멘터리들이 나오고 있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긍정적인 평가보다 약간 부정적인 평가,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이용자 권리적 측면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순서는 이제 EU 쪽 이제 법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GDPR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GDPR의 이제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U 개인정보 법제 변화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GDPR이 나오기 전에 EU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처음 EU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0년에 독일 헤세주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법이 되겠고요. 주에 한정된 법률이고, 이 70년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하는 법률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국가 단위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스웨덴에서 1973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 EU 국가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980년대에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국별로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제를 만드는 노력들이 이미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어떤 통일된 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 같이 되어 왔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이제 COE라고 유럽 평의회의가 있습니다. 평의회 이제 컨벤션 108이라는 이제 조약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약인데요. 이건 이제 EU 국가뿐만 아니라 비EU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국가 단위로 이렇게 체결된 유일한 이제 협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엔에서도 이런 협약은 없죠. 이런 국가 단위로 만들어진 이제 최초의 협약이 되겠고요. 한 47개국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옵저버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평의회 쪽에서 나왔는데, 이거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사실 개인정보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요. 프라이버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이제 만들어지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가지고 어떤 개인의 통신이라든가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의 침해나 이런 것을 금지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1953년에 EU 인권협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협약을 근거로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어떤 그런 정보 처리 기기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개별 법률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개별 법률들에 가진 이제 문제점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동일한 보호 규칙, 어떤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노력으로 컨벤션 108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EU에서는 데이터 프로텍션 디렉티브를 이제 만들었죠. 95년도 10월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디렉티브는 이제 아시다시피 EU 회원국에다가 이런 식의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 조치들을 자국법에 반영하세요. 이런 지침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원국들은 이 디렉티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국 법률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국 법률에 반영을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때 각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여전했었고요. 또한 이제 95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때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 행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EU에서는 새로운 일괄된 법제를 좀 준비를 해보자. 어떤 기존에 이제 포용하지 못했던 서비스 행태, OTT 서비스라든가 IoT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법안 형태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16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마련되기 전까지 약 3천여 건의 개정 코멘트가 있었죠. 이게 오픈해가지고 코멘트를 받았는데 법안이 초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많은 논란이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법률이 만들어질까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2018년도 5월 25일 날 GDPR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EU에서는 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혹시 목숨 걸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뭐 데이터가 개인정보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개인정보는 이렇게 특별히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호를 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어떤 새로운 권리 개념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EU에서는 이 개인정보를 이제 기본권으로 보고 있죠. 어떤 기본적으로 민주사회를 구성할 때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와 별개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는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침해하면 안 되는 어떤 금지적인 어떤 성격의 기본권이라면 어떤 개인정보 보호,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다른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쉽게 그런 사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네르바 예전에 유명했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고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가 보호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국 굉장히 의견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면 이런 다른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U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보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떤 절대적 금지나 이런 걸 담는 이제 권한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가 생성이 되고 사업자의 어떤 의무가 만들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에 필요한 이용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U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렇게 철학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약하죠. 실제 미치는 영향? 제일 관심 많으신 게 과징금 얼마? 이런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이런 배경을 가지고 GDPR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정 목적은 이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도 있겠지만은 이제 EU 쪽에서 나오는 해설서나 가이드라인들을 보시면은 경제적 목적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EU 쪽에서는 디지털 싱글마켓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고요. GDPR도 거기에 일환으로 경제적 목적이라든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별로 이렇게 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아니 독일 쪽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의 해석이 다르고 프랑스에서 해석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실제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어떤 의무를 준수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만들어졌었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 체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적합성 심사 같은 얘기, 적합성 결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할 때도 요구하는 것이 독립된 감독기구.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보는 이유의 시각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가 권력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립된 감독기구 요구,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디렉티브와 GDPR의 차이점은 뭐 여기 오실 분들은 뭐 거의 아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회원국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 범위가 EU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EU 시민을, EU 정보 처리자, EU에 있는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의미적 변화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 EU GDPR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돼버렸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와 관련된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목적인 어떤 그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요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중요한 내용들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했던 거는 이제 과징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매출의 한 4%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2천만 유로, 그러니까 한 240억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와 좀 다른 재미난 게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어겼을 때 이런 이제 4%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을 어겼을 때 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어기면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합성, 투명성, 뭐 입증 책임, 이런 앞에서 밝혔던 원칙들을 기업이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면은 4%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 어겼다고 무조건 4% 가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또는 감독기관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와 관련된 한 11가지 과징금 기준도 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GDPR 이제 그 주요 내용도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평가나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 뭐 기업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IP 정보나 쿠키 또는 온라인 광고 아이디 이런 부분을 이제 개인정보로 보기 시작을 했다. 그 EU 문서에 보면 약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박지는 않았는데 개인정보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문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ICO 쪽에서 나오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보면 아예 개인정보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EDPB 쪽에서도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지금까지 온라인 행태 정보, 이용자의 어떤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고 있던 정보나 기록들이 개인정보로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들, IoT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무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우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이게 유료냐 무료냐 이제 상관없고요. 이제 실제 EU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면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크게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 우리나라 법치에 없지만은 이제 EU 쪽에서 먼저 도전적으로 채택한 그 강화된 권리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기업의 의무 조항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잊혀질 권리가 되겠죠. 이건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스페인 쪽에 이제 법원에 이제 이슈가 제기가 됐었죠. 구글이나 이런 쪽에 정보 삭제를 요청해서 잘 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만들어졌던 이슈가 되겠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삭제를 해야 되는 이제 범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제공한 부분에도 이러한 삭제 요구사항들을 알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이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권리인데 실제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법원 판례들이 좀 쌓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처리 제한권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리 제한권이라는 경우는 이제 실제 내 개인정보 처리를 멈춰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회원 가입할 때 내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직장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 사업자가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겠다. 근데 내가 사실 거기 회원 가입을 할 때는 그럴 목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정보를 게시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 거를 삭제해. 이러면은 삭제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이트에 원래 가입했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나는 이 서비스는 이용하고 싶고 내 정보를 공개하는 건 싫어.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멈춰. 더 이상 내 정보를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처리 제한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민사상 어떤 재판에 내가 휘발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이트나 뭐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분리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재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이럴 때는 멈춰 처리를 제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처리 제한의 범위는 삭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의 어떤 처리 제한권이 이제 18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인데요. 데이터 이동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터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 이제 EU 쪽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다 보면은 이 이동권을 신설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들한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의 이제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유사한 서비스지만 조금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도 기존의 데이터를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성장 못한다. 이런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을 보장을 한다면 이용자가 내 데이터를 요구해서 스스로가 저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지정한 사업자한테 데이터를 주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중소기업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도 자유롭게 유통을 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동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는요. 그런 걱정 해보셨나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다 올려놨는데 요즘 갑자기 얘네가 망했어. 이 사진 원본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하죠? 네, 그거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죠? 아니면 내가 그거를 받아서 다른 쪽에 저장하고 싶은데 뭐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이용자 권리도 보장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측면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의도한데도 데이터가 흘러가지는 않더라. 뒤에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요즘 뭐 AI가 면접 본다. 이게 얼마 전에 또 기사도 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나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나의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AI 면접 보는데 거부하실 수가 있어요. EU 법률에 따르면. 왜? 나한테는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아무리 AI들에도 몇 가지 획일된 기준을 가지고 나를 결정하지 말라. 이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특수한 상황은 별도로 평가받고 싶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부여를 했고요. 또 이제 이게 거부권만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보 주체의 권리 중에 정보 요구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AI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관련 로직에 대한 정보나 해당 처리의 의미,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열람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AI가 니네 무슨 기준으로 어떤 로직으로 이렇게 나를 결정을 해? 이렇게 처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궁금하시면은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이용자가 권리를 보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자동화된 의미가 이제 사람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반은 자동화하고 반은 사람이 개입했다. 이러면 이쪽에서 보는 완전 자동화된 이런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들은 100% 자동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이런 권리들이 만들어졌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권리들은 이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이런 권리들이 빠져 있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와 짝을 이뤄서 만들어지는 게 기업들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장 우리나라와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적법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전 동의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기반으로 이제 이용하도록 해놨는데 이유는 뭐 적법성 기반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법성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을 하려면 기업은 이 적법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서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계약이행이나 어떤 정보주체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외국에서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답변을 해주려면 이 민원의 이메일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동의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정보 주체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왜 다 동의를 받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퍼센트가 90% 이상이 동의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0%는 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의를 다 받을까요? 내가 담당자라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다 끝나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야 되죠. 이게 명확하게 이제 행정청에다가 물어보면 이제 뭐 맞다 안 맞다 해석을 해주죠. 근데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이러면 어느 담당자가 거기에다가 대고 이걸 적용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어떤 법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법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보다 보면 답답한 게 여러분들 휴대폰 본인 인증 받으시잖아요. 휴대폰 본인 인증 요즘 IP는 거의 안 쓰고 이제 본인 인증을 받으시는데요. 본인 인증 받을 때 밑에 동의 박스가 4개가 붙어 있어요.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거 필수적일 때는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4개가 붙어 있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동의 박스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동의서가 있는 거는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된다 이런 개인정보 취급 방침처럼 여기 수집되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된다는 동의서가 박스 옆에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읽어본 분이 이상하시죠? 아무도 안 읽어보시죠? 단지 그런 생각하시죠? 전체 동의 박스나 하나 만들어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두 개는 개인정보 관련된, 하나는 개인정보 취급 동이고요. 하나는 고유식별 번호 동이고요. 하나는 약관 동이고요. 하나도 뭐 이렇게 기업 관련된 동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5천만 국민이 조금 더 편하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측에서 그럼 이렇게 적합성과 관련된 동의 말고도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면 또 안타깝게도 이유에서는 우리가 이미 10년 이상 사용하면서 동의 제도가 어렵고 뭐 이렇다는 거를 뭐 몸소 체험하면서 개선하자는 요구를 목소리를 높일 때 이유에서는 거꾸로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 했던 거죠. 그 동의 박스에 사전에 체크돼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뭐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유가 요번에 그런 걸 다 만들었습니다. 동의는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동의 체크박스 미리 해놨다가 그냥 누르면 되게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안 되죠. 다 안 되게 했고 또 이런 자유로운 의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동의는 자유로운 것인가?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동의를 요구했어. 뒤에 CCTV 다는 거에 동의를 요구했어. 이런 건 자유로운 동의인가?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자유롭지 않은 동의로 볼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뒤에 평가 쪽에서 이런 동의와 적법성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뭐 아동정보도 이제 보호를 강화를 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정보는 이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회원국별로 13세. 민감정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리를 받으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놈의 동의 박스를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O라고 이제 우리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습니다. CISO랑 CPO랑 분리, 이제 겸직을 금지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EU에서는 DPO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생활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DPO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명의 DPO가 여러 기업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데요. 월급은 주되 얘를 통제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좋은 직업이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계감사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GDPR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준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인가요? 보안뉴스에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GDPR을 준수하는데 평상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1,000만 불? 뭐 한 100억 정도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럼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 기업의 한 27% 정도가 그래도 좀, 우리가 했다. 나머지는 1,000만 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운에 달려있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GDPR에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로서 기업 내부를 봐주고 영향평가도 해주고 실제 잘 진행이 되는지 볼 수 있는 전문가로 이제 DPO를 지정을 하도록 했고, IAPP 기록 보고에 따르면 이 이후에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 DPO가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과장된 수치가 아닐까 제가 걱정을 해서 다른 쪽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페인 감독기구에 보고되는 게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이후 한 50만 명은 과장된 수치가 아니겠구나. 실제 DPO를 많이 지정하고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거를 도입을 한다면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DPO 지정과 관련된 개정안이 나가 있으나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 이거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의 의무 부분에선 굉장히 선진적으로 도입한 제도들이 많죠. EU 쪽에서 따라오고 있고요. 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을 하도록 어카운터빌리티를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250명은 중소기업 이제 분류 기준으로 2회에서 보고 있는 기준이 되겠고.
침해 사고 통지제 우리나라는 이미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통지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사고 나면 인터넷진흥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런 곳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EU에서는 이제 거꾸로 합니다. 아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다 먼저 빨리 알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실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정보 주체거든요. 우리는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키사에다 신고를 하면 키사가 막 안내를 같이 해주죠. 빨리 패스워드 바꾸세요. 아니면은 뭐 아이디 바꾸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데 실제 정보 주체는 여기서 이제 EU에서는 반대로 위험이 크면 정보 주체에게 먼저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정성 결정 이게 가장 한 1년 동안 언론에 많이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EU에서 이제 GDPR에 따르면은 EU 시민들의 정보를 해외로 보내려면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게 동의를 받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초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 EU에서는 사실 동의 받는 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그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가 적정성 결정입니다. 너네 나라가 EU 수준의 정보 보호를 잘 하고 있어. 이렇게 EU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 국가 기업들은 추가 조치 없이 EU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정성 이제 받은 국가가 사실은 이제 GDPR 시작하기 전에 한 13개 국가가 돼 있었고요. GDPR 시행 후에 이제 일본이 받았습니다. 13개 국가 자세히 보시면요. 잘 모르시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EU 밑에 이제 같이 있던 나라들 가지고 했었던 거죠. 디렉티브 할 때는 과징금이 이렇게 세지 않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적정성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었죠. 근데 GDPR로 바뀌면서 이게 이슈가 됐었고요. 사실은 국가가 적정성을 받는 것 말고도 BCR이라고 기업 정관이나 약관 어떤 그 바인딩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이나 약관에 EU 수준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면은 감독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똑같이 기업 단위로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표준계약이나 조약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라가 통으로 받으면 기업들이 편해지겠죠. 대기업들은 문제가 아닌데 중소기업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평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DPR 지금 1년 됐는데 사실 민원 접수가 컴플레인이 한 9만 건 올 1월 기준인데 한 9만 건 정도 나왔고요. 유출 통지라고 앞에 봤은 것처럼 사고가 나면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게 이게 한 6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과징금 쪽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그 크게 부과된 거는 프랑스 쪽에서 부과가 된 구글 위반 사례를 가지고 부과를 했죠. 한 650억 정도 부과가 됐고요. 페이스북 최근에 개인정보 사고 많이 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을 때 그 과징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6억 불인가요? 6억 불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시사점 이제 앞에서 뭐 데이터 이동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제 살펴보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잘 안 흘러갑니다.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 중심으로 데이터 쏠림 현상이 많아지고 있죠. 페이스북이 GDPR 시행 후 4분기에 오히려 회원수가 늘었습니다. 순수익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글 쪽 광고 수익을 봐도 광고 수익이 GDPR 발표 전에 한 50% 수준에서 한 95%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광고주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한 겁니다. 얘네가 GDPR을 잘 안 지켜서 나도 어떤 위법적인 부분에 책임을 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 사업자 쏠림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행사하기에는 이제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기업도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 사업자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EU GDPR이 약간 국제 규범화되고 있습니다. 원체 강하게 만들고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수준으로 법제를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EU 기업들도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그 나라 법제가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EU 기업들도 해당 국가의 적합성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데이터 흐름을 오히려 점점
막을 수도 있다. 모든 국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한다면 데이터 흐름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세계 개인정보 법제를 갖고 있는 게 한 몇 개국 정도 될까요? 한 120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 120개국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DPO가 있어서 DPO보다 더한 전문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행태의 이제 변화는 다른 이제 그 문서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적법성 문제, 적법성에 기반한 개인정보 이용 그 체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U 웹사이트 최근에 좀 들어가 보셨나요? 대부분 첫 번째 만나시는 게 쿠키 동의 팝업 창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쿠키 설치하는데 동의하세요? 두 번째 많이 만나는 창이 배너가 뭐냐면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동안 짜증을 많이 냈었댔잖아요. 그놈의 팝업창 액티브X 지금 EU 웹사이트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EU에서 유도한 방향일까요? 이게 실제 개인들 어떤 권리 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해서 벌써 10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동의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장 큰 컨선이고요. 근데 EU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죠. 너네 앞으로 한 10년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한번 보시죠. 이제. 야, 그러면 이렇게 나쁜 점만 있어? 이거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주로 했던 코멘트들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80% 국민들이, 난 GDPR이 되게 익숙해. 왜 이럴까요, 스웨덴이? 앞에서 첫 장을 한번 제가 발표해드렸던 내용의 첫 장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 게 스웨덴입니다. 1973년도에 만들었고요. 굉장히 수준이 높죠. 마이데이터 이런 개념 이런 부분도 잘 돼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특이한 건 또 6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삭제 요청 등 이런 GDPR에서 요구하는 권리를 나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용자 권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직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나 이런 쪽이 원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도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gdpr.kisa.or.kr에 들어가시면 EU에서 나온 각종 자료와 가이드라인들이 다 번역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기 싫다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EU 나가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트라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한 700개 정도가 EU에 진출해 있는데요. 저희가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해서 현지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진출 기업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키사만 가는 거 아니고요. 국내 대형 로펌에서도 담당자들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고 밑에 보시면 국내에서 세미나나 교육을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부터 이런 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는 꼭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적정성 왜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우리 중소기업들이 EU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대기업들이 정보를 가져오려면 기업별로 대응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가 단위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나라가 법제도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시도조차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도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와 제가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강력한 보호제도나 권리보장 방안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EU에서 요구하는 어떤 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정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작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작년 8월에 VIP께서 데이터 경제를 판교에서 천명하시고 세 가지 데이터법을 통과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에 발의가 되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통과가 못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EU와 한국은 같이 적정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이미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회 개정안이 46건이 나가 있습니다. 통과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정부안에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명정보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어떤 개인정보 감독 기구 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관련된 규정들이 나가 있는 정부안이 나가 있습니다. EU 쪽과 비교한다면은 대부분이 우리 법률에서 포섭될 것 같고요. 아마 정보 이동권 정도가 아직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적정성 결정에 받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회 쪽에서 조속하게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EU 쪽과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매듭 지어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을 시간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